안녕하십니까. 저는 HP 아르바의 홍진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세션이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30분 정도의 세션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802.11ax,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와이파이 기술 표준이죠. 작년에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했었던 새로운 명명 규칙에 따르면 와이파이 6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와이파이 6 802.11ax가 기존의 무선랜 표준과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변화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게 된 그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바는 802.11ax를 지원하는 AP510 시리즈를 이미 출시했고요. 국내의 첫 번째 레퍼런스로서 아르바가 국내 620여 대에 해당되는 AP 규모로 국내 대학병원에 이번 달에 구축을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어지는 600여 대의 대학 캠퍼스에 새로 프로젝트가 수주돼서 이제 구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로서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이 갤럭시 S10에 해당되는 이런 제한된 단말이 AX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는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2019년도 8월 달에 일괄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나 많은 AP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이 올해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후에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경쟁적으로 AX를 지원하는 단말들을 출시해 낼 겁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영상에서도 그 와이파이의 기술 표준에 대한 변화 연역을 좀 보셨는데, 사실 지난 19년, 20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지만 여러 개의 표준이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새롭게 나온 것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인프라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제조사들 입장에서 기술 표준이 바뀔 때마다 어떠한 변화 패턴을 좀 왔는지, 기존 11N과 11AC에서 변환되는 그 시점의 사례를 한번 샘플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존 11N과 11AC가 있었죠. 최초의 11N에서 N을 지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출시할 때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레거시 무선랜이 아니라 새로운 80.11AN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출시했어. 우리는 지금 150Mbps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출시했습니다라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CPU나 메모리, 디스크 외에 무선랜 칩셋에 대한 경쟁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속도로 지원해야겠다. 일반적으로 작은 스마트폰에서는 안테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좀 더 사이즈가 큰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 안테나를 2개씩 가지고 있어서 속도를 높이지만 우린 스마트폰에 안테나를 2개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다른 경쟁사와 경쟁적 우위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안테나를 하나 더 스마트폰에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제조 단가가 올라가고 사이즈가 좀 더 커지겠지만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하는 제조사에 대비해서 약간 경쟁적 우월성은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무선랜 표준의 이 기술 표준이 바뀔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실 기술 표준이 AC로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칩셋을, 브로드컴이 되든 퀄컴 칩셋이 되든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안테나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1N에서 안테나를 2개 가지고 있었던 300Mbps보다 더 높은 433Mbps라는 속도를 내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와이파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점점 더 안테나 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왜냐? 안테나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무선랜 인프라를 제공하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고사양의 스펙, 즉 기술 표준에서 정의해놓고 있는 최대 스펙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3개씩, 4개씩, 아니면 심지어는 AX에서 8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무선에서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와 AP 간의 안테나는 적은 수에 맞춰서 통신을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안테나를 하나 가지고 통신하는데 AP가 안테나를 4개 가지고 있으면 안테나 3개는 놀고 있게 됩니다. 한 스마트폰이 쓰고 나서 그 다음 대기에 썼던 사용자가 또 이 AP에 붙었을 때 그 스마트폰도 안테나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 AP는 여전히 3개의 안테나를 놀게 하고 하나로만 쓰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802.11ac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멀티 유저 마이모죠. 그죠? AP들은 점점 안테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는 적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테나를 하나 가진 스마트폰이 1대, 2대,
그 다음에 안테나를 2개 가진 노트북이 하나 이렇게 3개 디바이스가 있다고 따졌을 때 멀티 유저 마이모를 지원하는 802.11ac 입장에서는 하나를 스마트폰, 2대를 노트북에 할당해서 동시에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802.11ac의 핵심 기능으로 넣어왔던 거죠. 사용자들이 무선 인프라를 써오는 사용자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면서 사용 패턴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켜온 몇 개의 포인트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2013년도 전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BYOD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BYOD 디바이스가 이제 업무 환경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발생해 왔었던 엄청난 트래픽들이 점점 무선 인프라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무선 인프라로 올라오는 이 많은 트래픽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선 표준은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굉장히 고속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대역폭을 가지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고속에 포커싱 맞춰진 802.11n, 11ac까지 오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BIOD가 굉장히 대두되는 이 13년도부터 시장에는 11ac 기술이 발표가 됐고 많은 제조사들은 11ac 지원 AP를 출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서부터 보면 이제부터 뭐 기가 와이파이다. 그리고 베리 하이 스루풋, VHT다. 이런 이름들이 이제 802.11ac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뭐 바로 보더라도 약간의 이렇게 병목 트래픽 잼이 발생한 상황을 좀 보실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속적인 이런 스펙을 높여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속도 향상을 과연 11N, 11ac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속도 향상을 일으켜 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 서울에서 저쪽 곤지암 리조트나 아니면 이천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기존에 국도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나라에서 보니까 굉장히 통행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 이쪽에 뭔가의 도로를 고속도로를 하나 놔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상행선, 하행선 도로를 가진 고속도로 하나가 그쪽까지 뚫립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차량이 굉장히 빨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만간 트래픽 양이 늘어나면서 이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예전 국도를 타던 시간과 비슷하게 또 병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니 안 되겠다. 차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차선 자체를 늘려보자라고 해서 상행선, 하행선을 2차선으로 다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현상은 차량 트래픽이 점점 모이면 다시 또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옆에 또 다른 고속도로 하나 더 놔야지 해서 상행선, 하행선 2차선을 가진 고속도로, 두 번째 고속도로를 놉니다. 마치 제1중부고속도로처럼. 따라서 차선을 이렇게 늘린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무선랜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채널, 대역폭, 하나의 채널, 여러 개의 채널을 본딩한 것이 이 채널 본딩이 어떻게 보면 차선을 늘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도로, 고속도로 자체를 하나씩 제1, 제2, 제3 이렇게 고속도로로 늘린 것이 다수의 안테나를 가지고 동시에 통신할 수 있게끔 한 마이모 기술에 해당돼요. 따라서 기존의 11N과 11ac로 넘어왔을 때 속도를 어떻게 계속 높여왔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채널 본딩과 마이모를 통해서 많은 속도를 늘려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 계속 차량이 트래픽량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차선을 아무리 파이프를 늘렸다 하더라도 병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굉장하게 넓혀놨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엔 부딪히게 돼요. 앞서서 13년도에 BIOD가 업무망에 들어오면서 굉장한 고속 트래픽을 처리하게끔 표준이 만들어져 왔다. 지금 2019년도 현 시점, 2018년도, 2020년도 앞으로 지금의 패턴을 좀 보면 사용자들은 이제 업무망의 BIOD를 가지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1인 멀티 디바이스가 됐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자기 스마트폰 기본적으로 쓰죠. 태블릿 쓰죠. 노트북 가지고 다니죠. 자기의 스마트워치 요즘에 갖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백, 스마트 신발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실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에서 보면 동일한 사용자 아이디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올라오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IoT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운영하는 우리 조직에는 사실상 내가 알고 있는 IoT는 별로 없는데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피스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OA 기기들 프린트부터 시작해서 CCTV들 아니면 출입카드를 등록하는 출입카드 리더기들 아니면 주차장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감지해서 주차 바리케이트를 올린 센서들 아니면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서 LED를 자동 점등시키는 이런 센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와이어리스로 붙어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IoT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IoT에 대한 데이터들은 사실 많은 센싱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수집해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거를 부가적인 가치로 만드는 정보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떤 시설 관리, 총무부서 아니면 어떤 사업 기획팀 이런 쪽을 위주로 IoT 디바이스를 산에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 크다는 거죠. IT 운영 부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그래서 일부 고객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눴었던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그러한 부서에서 IoT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는데 분명 그런 기기에서 와이어리스 업링크를 쓰게 되는 상황에서라면 IT 운영 부서 쪽에 그러한 부분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최초부터 IT 운영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발브를 할 거냐, 내가 리딩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주어질 때 내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이제 무선 인프라에 들어온다. 와이파이랑 직접적인 연관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5G 이동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5G 이동통신에서 보면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발췌한 부분 보면 예전 연도, 앞으로 연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5G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5G의 세 가지 기술 효과로 따지자면 첫 번째, 초고속, 두 번째, 초저지연, 세 번째, 초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속, 1기가를 지원했었던 4G LTE에 기반해서 5G는 20기가 속도를 지원해요. 두 번째, 초저지연, 기존에 10ms의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5G는 1ms 이내의 초저지연을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나 재난에 해당되는 스마트카나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서 5G가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초연결입니다. 기존 LTE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1km, 1제곱 평방 킬로미터 내에 10만 개의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5G에서부터 보면은 그 동일 면적의 100만 개의 디바이스를 수용합니다. 이렇게 와이어리스 인프라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와이파이도 동일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멀티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의 수입, 유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기존과 다르게 많은 디바이스를 붙여야 되는 이런 초연결이 어떻게 보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802.11ac가 여태까지는 사용자가 4K, 울트라 HD 스트림 고속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속 표준에 많이 포커싱돼서 기술 개발이 되었다면 802.11ax 와이파이 6는 효율성에 포커싱된 기술입니다. 물론 AC가 나온 이후에 시간적 텀이 있어서 속도의 향상도 기대하게 됐지만 사실 그것에 포커싱 맞췄다라기보단 802.11ax 자체는 효율성에 더 포커싱을 뒀다. 어떤 효율성? 보다 더 많은 디바이스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얼만큼 붙어있는지 제 집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아르바의 클라우드 솔루션 인프라의 AP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보니까 디바이스가 19개가 붙어 있습니다. 19개 중에 지금 스크롤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 하나면은 다 못 담기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IoT 기기들이에요. 제가 집에서 봤을 때 내가 집에서 10대나 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의아했지만 집에 있는 디바이스 중에 IoT 기기에 해당되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제 방에 제가 원격 랩으로 갖고 있는 서버나 AP들을 원격에서 껐다 켜고자 하는 그런 스마트 플러그 그 다음에 아이들 방에 있는 그 LED 전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와이파이로 붙게 되는 IoT 기기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이런 네트워크 환경은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러한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일반 유저들의 이런 변화도 회사 안에서는 그게 IT 운영 부서의 주관이 되든 또 다른 사업 기획이나 총무부서나 시설 관리의 주관이 되든 분명히 IoT 디바이스가 많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현실화해서 인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시장에서의 그 예상 수치들을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는 약 60억 개 이상, 사실상 여기서 이런 특정한 수치를 우리가 보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IoT 기기는 똑같이 2020년도에 예상되는 수치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3배를 초과해버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시장에서도 예측되고 있는 이런 수량들을 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는 많은 IoT 기기들이 우리 무선랜 업무 환경에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802.11ac와 AX에 대해서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차이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802.11ac 5기가에서만 지원했죠. 그래서 802.11ac에서는 2.4는 11n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n으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802.11ax 여기서는 2.4GHz에서도 AX를 지원해요. 왜냐? 앞으로 많은 IoT 기기의 유입이 예상이 되는데 IoT 기기들은 다 센서들이죠. 소규모의 배터리로 동작할 수 있는 센서들입니다. 즉 저전력을 소모하게끔 설계해야 되는 것들이 센서이기 때문에 듀얼 라디오를 지원하는 라디오 칩셋을 설치하는 것보단 싱글 라디오를 가진 라디오 칩셋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저전력 소모를 위해서 올바르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oT 센서들이나 앞으로 나올 센서들은 여전히 2.4GHz만 지원하는 기기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AX는 2.4에서도 새로운 AX 기능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밑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확장을 하기 위한 채널 본딩. 8개의 차선까지 이제 본딩할 수 있을 만큼 파이프를 넓히는 기술.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파셜 스트림, 마이모. 고속도로를 1개부터 2개, 3개 이렇게 안테나 수를 늘려가면서 고속도로를 늘려왔었던 마이모, 스파셜 스트림.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사실상 여기서는 안테나를 8개까지 가지고 있게끔 표준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11AC에서는 우리가 4개의 안테나를 가진 AP까지 11AX는 실제적으로 8개 안테나를 가진 AP까지 출시됩니다. 굉장히 많은 공정별 IoT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수용해야 되는 이런 특수 환경에서 60W 이상의 PoE 버짓을 소모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8개짜리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AP까지 실제 출시가 됐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기능들, 11AC에서 지원했었던 핵심인 멀티 유저 마이머나 그 외의 기능들 다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11AC와 11AX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AX에서만 써있는 OFDMA라고 하는 부분이 좀 큰 차이입니다. 옆에 있는 LTE 기반 기술이라고 써있지만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사용했었던 뭔가의 RF적인 기능을 와이파이에 가져온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당장 OFDMA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보면 지금 이쪽에 256 컴이라고 하는 변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쪽 11AX 쪽에 보면은 1024 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 컴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수치가 다른 것을 보니 분명히 AX가 좀 더 많은 속도상 개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직교, 진폭, 변조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용어의 약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이건 좀 접어두고요. 컴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속도 개선에 효과를 주는지 좀 쉽게 이해를 해보는 차원으로 가지면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에 뭔가 점이 16개가 막 보이긴 하는데 여기 있는 저와 저 맨 뒤에 계시는 한 분과 이제 저는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을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 맨 뒤에 있는 분과 저는 서로 이야기를 말로 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높이 손을 들면 1이라는 숫자로 상대편에선 해석할 것이고 제가 밑으로 손을 내리면 반대편은 0이라는 값으로 이해하도록 서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럼 저는 4번의 수신호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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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반대쪽에서는 이해하죠. 서로 약속된 수신호에 대한 이해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1101이라고 하는 수신호를 보냈구나라고 상대편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분과 저는 서로 스킬업이 돼서 서로 이 수신호들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수신호를 좀 더 세분화시켜보자. 내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11, 10, 01, 00이라고 우리 서로 약속을 하자. 라고 해서 저는 저분한테 똑같이 4번의 수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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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저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수신호 4번이 11, 11, 10, 00으로 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수신호를 4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4비트의 데이터로 반대쪽에서는 해석을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8비트의 데이터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11AC는 뭔가 이렇게 점이 굉장히 많죠. 뭔가의 256컴이라고 하는 이런 뭔가 수치가 있는데 즉 나의 수신호, 하나의 사인파, 전파, RF 시그널
이것이 한 번 전달될 때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 자체가 256가지나 되는 것이 11AC에서의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다 막 다양한 수신호 변화를 줘볼까요? 두 번째 손가락도 같이 피고, 네 번째도 피고, 이쪽도 쓰고, 이쪽도 쓰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256컴이라고 하는 11AC에서는 제가 한 번의 수신호를 보내면 2의 8승, 8비트의 데이터로 반대쪽에는 2를 하게 됩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802.11AX는 점이 굉장히 많죠. 1024컴이라고 합니다. 즉, 이 수신호를 한 번의 수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1024개를 서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 번의 수신호를 보냈을 때 상대편에서 2의 10승, 즉 10비트의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비해서는 한 번의 수신호로 10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컴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AX도 제가 효율성에 포커싱을 맞췄다고 했지만 이렇게 속도 개선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802.11b 완전 예전 레거시 이후에 11A, GN, AC까지 있었던 OFDM이라고 하는 뭔가의 변조 방식, 잘 모르겠지만 오소거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이런 변조 방식, 이게 뭘까? 이게 11AC까지는 썼었는데 11AX에는 또 다른 걸 도입했다라고 하네. 이거 우리 또 약자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치워두겠습니다. 그러면 802.11AX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OFDMA, 사실 이 부분을 보면 OFDM과 뭔가 끝에 한 자리 A만 다른 것을 보니 맨 뒤에 A만 달라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오소거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에서 멀티 억세스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 용어만 보더라도 좀 약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멀티플 유저에 대한 수용, 멀티플 디바이스 수용, 멀티 억세스, 즉 많은 디바이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RF 차원에 전송하는 변조 방식입니다. LTE에서 사용됐었던 것을 와이파이로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OFDMA가 802.11AX에서 도입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 좀 쉽게 이해를 해보면, 제가 802.11AC 까지는 어느 쪽에 포커싱 되어 왔냐? 사용자가 얼마만큼 자기가 고속으로 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끔 포커싱 돼 있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고속도로 말씀드리면서 차선을 늘리고 도로를 늘렸다고 했어요. 제가 차선을 늘린 측면에서 좀 예를 들면, 기술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차선이 4개까지 늘어났어요. 이미 제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고 AP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무조건 AP에 붙었을 때 이만큼의 차선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순서가 돼서 AP에 붙었더니 저는 이만큼의 넓은 파이프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파이프를 꽉 채워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면 모르겠지만 이 전체 파이프 안에서 차량을 한 차선에만 실어가지고 보낼 만큼 적은 데이터를 쓸 거란 말입니다. 이런 유저는. 우리가 보면 누구나 24시간 내내 4K 스트리밍, 울트라 HD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네트워크상에 돌아다니는 디바이스가 만들어내는 많은 트래픽 중에 70%, 80%는 200K 바이트 언저리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용도로 많은 디바이스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즉 굉장한 헤비 유저들은 20%, 30%에 해당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나 IoT 기기들은 200K 바이트 언더 혹은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 통신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만큼의 파이프를 할당할 만큼 고속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저는 이만큼을 4차선을 할당받아 놓고 1차선에만 차량을 얹어서 제가 보내고,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디바이스들은 이만큼을 또 할당받고 나서 이만큼의 데이터만 실어 보낸다는 거죠. 나머지 2차선, 3차선에 해당되는 이만큼은 다 실제 사용하지 않고서 낭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음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떤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반대편 AP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만큼의 파이프를 할당받은 고속의 기술을 가지고 저는 저 세 차선을 다 쓸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근데 다 실어 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사용자라면 OFDM이든 OFDMA든 사실상 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은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고급 최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데이터량이 얼만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만큼의 파이프를 다 할당받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용자는 자기가 저만큼 데이터를 보낸 거지만 자기 회차에 나머지들은 다 데이터를 실어보내지 않고 한 회차가 끝납니다.
뒤에 또 다른 이어서 대기했었던 사용자가 자기가 이만큼 할당받고 데이터를 보내죠. 또 다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 가지만 그렸지만 뒤에 이어서 10개, 20개, 30개 디바이스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 1인 멀티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 유입 이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 200KB 정도의 통신량을 보이는 7, 80%의 디바이스를 고려했을 때는 굉장한 낭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OFDMA는 기술 자체에서 제공하는 파이프, 이 파이프 안에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이 파이프를 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한꺼번에 다 태워서 동시에 한 회차에 보낸다라는 거죠. 3회차에 나눠서 보냈었던 것을 한 회차에 나눠서 보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동일한 회차에서는 보낼 수가 있겠죠. 차량이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차량으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우편물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표준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운반하게 된, 제가 가지고 다니게 될 트럭 사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졌을 것 뿐인데 저는 굉장히 큰 트럭을 할당받았습니다. 이 안에 물건들을 꽉 채우면 좋겠지만 꽉 못 채우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 회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4회차에 따라서 지나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렇게 커진 하나의 트럭에 많은 수화물을 다 실을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한 차량에 한 회차로 보내버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OFDMA다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이해를 해본다면. 그래서 다음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면 사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높이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할당받은 이 파이프, 주파수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기존 OFDMA에서는 한 사람이 일단 AP에 붙었을 땐 전체 파이프를 점유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만 OFDMA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유저 1번과 2번은 데이터량이 좀 많네요. 그래서 둘을 하나의 파이프 안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한 회차씩 보냈습니다. 근데 유저 3번이나 유저 4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프에서 같이 실어 나른다 하더라도 한 회차에 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더 적은 회차에 동일한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많은 디바이스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OFDMA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로바는 작년도에 이렇게 AP510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요. 국내 2월 말에 형식 승인을 마친 이후에 새롭게 620여 대 해당되는 규모의 국내 대학병원에 5월 달에 구축을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대학 레퍼런스 600대 이상의 대학 레퍼런스의 수주를 확정을 해서 이제 구축을 앞두고 있고요. 어느 정도 11AX가 시장에 나온 현 시점에서 국내 최초의 레퍼런스를 포함해서 아로바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P510 시리즈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많은 데이터 시트나 여러 가지를 보시고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안에서 내장하고 있는 지그비 센서나 BLE 센서들 그리고 저희와 이미 OS 차원에서 코어가 돼서 OS 레벨에서 반영된 많은 서드파티 지그비 센서나 BLE 센서에 대한 많은 서드파티들 제품들과 함께 현장에서의 IoT 디바이스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AP로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릴 내용인데요. 우리가 무선 인프라를 한번 새로 구축한다 아니면 개비한다라고 하면 사실 새로운 표준이 나올 때마다 AC가 되든 AX가 되든 전체 AP 물량이 딱 특정 표준으로 다 구축이 됩니다. 인프라 입장에서는 이런데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특정 시점에 11N도 있고 11AC도 있고 11AX도 있어요. 뭐 혼용하는 게 무슨 문제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1AC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죠? 멀티 유저 마이머라는 겁니다. 11AX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OFDMA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AP 밑에 AC 디바이스만 다 붙어 있어야 멀티 유저 마이머 통신을 할 수 있고요. AX 디바이스만 해당 AP에 다 붙어 있어야만 OFDMA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OFDMA나 멀티 유저 마이머를 지원하는 AC나 AEX, 브로드컴이나 퀄컴 칩셋을 가진 AP를 출시해서 그냥 설치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실제 고객 환경에서는 혼용되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로바는 2013년도에 80.11 AC AP를 출시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클라이언트 매치의 하나의 기능으로 계속 추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한 대의 디바이스는 802.11AX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AX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는 AP 밑에 있는 디바이스들은 다 AX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의 디바이스들은 이 AP와 함께 OFDMA로 통신을 하고 있게 되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디바이스는 OFDMA로 통신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디바이스가 802.11ac라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멀티 유저 마이머 통신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AP를 통해서 어떤 단말이 붙어 있는지 위에서 식별하게 되는 컨트롤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AX 디바이스를 오른쪽으로 이쪽에 AX 단말만 있는 쪽으로 인프라 유도의 로밍 유도를 시켜버리면 사실 기존에 3개의 디바이스만 AX 통신을 하고 있었던 것을 4개의 디바이스까지 AX로 통신해서 전체적인 스루풋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루바의 이러한 클라이언트 매치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제 현장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천천히 이 타임프레임이 이동하더라도 혼용되는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분 세션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밖에 있는 부스나 지나다니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